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저희들이 행동재무 중에서도 특히 투자론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 전에 드렸겠지만은 재무관리, 파이낸스라고 하는 분야는 크게 두 분야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투자론, 두 번째는 기업 재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기 전반부는 투자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 헤지 펀드들, 그죠? 얘네들이 각각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심리적인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많이 받는가? 어떻게 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또 돈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을 더 자주 하고 안 하고 하는 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자가 더 돈을 많이 잃어버린다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죠? 자, 이번 마지막 절반은요, 뭘 가지고 하냐면은 기업 재무적인 측면에서 행동 재무를 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파이낸스라 그러면 투자가 다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절반의 스토리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저 양반들은 괜찮은 분들이냐고, 제정신인 분들이냐고, 그죠? 물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죠? 이 열심히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느냐, 합리적으로, 아니면은 미친 듯이 일하느냐. 예,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이성적인 레벨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가정하고 다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그죠? 효용 극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지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인센티브에 따라서, 그죠?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딱 합리적인 선에서 끝나요. 경제학에서는. 그러나 오버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미친 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사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많이 또 새로운 변혁들이 일어나고 혁신들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냥 합리적으로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옵션 같은 것만 딱 패키지 받고 그 옵션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정도까지만 그냥 적당히 고선까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폰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미친 듯이 하는 예술가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노베이션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좌우지간에 그래서 앞으로 반학기 정말 재밌는 겁니다. 제가 전공하는 쪽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던 쪽이기도 하고 투자론도 재밌지만 이쪽은 더욱더 미친듯이 재밌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기대를 너무 시켜드리면 실망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내가 일단 너무 신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또 실망했다고 나중에 또 불만을 표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말초적으로 재밌기는 한데, 화끈하게 막 땡기는 게 있거든요, 이쪽 분야는. 근데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체계가 있고 깊이가 있는 걸 원하세요. 근데 그 깊이가 뭔데? 수학적으로 뭔가 이걸 쫙 일관되게 나타내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등뼈, 생선으로 치면 등뼈 쫙 해가지고 거기 옆에서 갈비뼈 쫙쫙쫙 나오고 이렇게 뭐 어떤 체계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밌는 것들이 팍팍팍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미는 있었는데 학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뭐라고 불평을 해요? 체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불평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체계는 누가 이미 잡았다? 경제학에서 이미 잡았어요. 그걸 생각 안 하니까 체계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경제학에서 이미 네오클래시컬 이코노믹스, 그죠? 신고전파 경제적으로 이거를 체계를 다 잡아놨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CEO들, 그죠? CEO들. 얘네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모델이 일단 다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이성적이지 않은 짓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게 무시할 수 없이 많은 CEO들이 그 짓을 하더라. 그리고 그거 덕분에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못 되더라 하는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는 게 아니다. 이미 있는 체계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체계, 뼈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준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여기 제목은 자법과 근자감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 큰 체계부터 잡을 거예요. 그리고 자법, 근자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기업 재무에서 심리학, 경영자, 예를 들면 CEO, CFO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 영역을 보는 거예요. 기업 재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 그런 거. 파이낸스의 양대 산맥 중에 한 축이라 그랬죠, 하나. 네. CEO, CFO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얘네는 인싸죠, 인사이더. 그 회사의 핵심 정보, 내부자 정보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반면에 외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 재무에서는 세 가지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투자 의사결정, 두 번째 자본 구조 결정, 세 번째 배당 의사결정입니다. 이 세 가지로 체계가 확실하게 뼈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투자에서는 자본 예산, capital budgeting deci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돈이 모여 있다고 치고 그 돈 갖고 어디다가 쓸까? 어디 투자할 건가? 여러분들 밸런스 시트 있죠? 대차대조표. 혹은 재무상태표라고 그럽니까? 예, 대차대조표라고 저는 학부 때 배웠습니다. 밸런스 시트. 그거 T자로 돼 있는 거에서, 그죠? 여러분 화면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거, 그죠? 왼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인가요? 보시기에. 자산 쪽의 얘기입니다. 자산. 예, 부채 자본은 좀 이따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자본은 어떻게 자본 조달을 했다 치고, 지금 1조 원이 있다 치고, 돈 끌어모았다 치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투자해야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게 룰이 뭡니까? Positive NPV 룰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만나도 Positive NPV 룰이라고 얘기하면 껌뻑 죽습니다. NPV, 순현가, 순현재 가치가 양수인 거. 투자 의사를 결정을 그쪽으로 한다. 특히 다 양수이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NPV, Net Present Value Maximization. 그게 고스란히, 그죠? 그런 NPV가 양수가 되고 극대화되는 의사결정을 발표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이 회사가 주식이 트레이딩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처럼. 그러면은 그 주식 주가가 극대화가 됩니다. 네, 그게 뭔 소리냐? 보시면은 여러분들 밸런스 시트에서 asset, liability, equity 했었잖아요. 그죠? 자산 측면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똑똑하게 잘해가지고 NPV, positive, 그리고 maximize 됐다. 그러면은 이게 투자 의사를 결정한 거 발표함과 동시에 자산의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늘어나요,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어빌리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밸런스 시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라고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차 대조표. 대차가 맞아야 돼. 얘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에퀴티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주 가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가치. Positive NPV, 똑똑하게 CEO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주주 가치가 가치 극대화가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시간에 배웠던 NPV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투자 의사결정, 자본 예산 의사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 구조 이론이 됩니다. 자본 구조 의사결정. 이게 뭐냐면은 여기 쪽입니다. liability라고 했는데 부채 가져가는 거죠. 내가 반도체에다가
지금 파운드리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뭐 310조 원을 10년간에 걸쳐서 투자하겠대. 1년에 31조가 넘게 투자를 합니다. 자, 투자를 의사 결정을 하면은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건데? 31조가 무슨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죠? 어디서 구할 건데요? 구할 방법은 셋 중에 하나죠. 뭡니까? 부채로 해서 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자기 자본을 또 조달을 하든가, 은행 빚을 지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나가서 증권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장사하고 남은 돈 있죠. 이익을 잉여시키는 남긴 돈, 그 돈 갖고서 배당 뿜빠이 안 하고 배당을 나눠주지 않고서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서 투자하든가. 그 셋 중 하나예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 캐피탈, 요걸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할까, 외부에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 내부에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 있긴 한데, 여긴 안 나타나 있고. 외부에서 조달한다 그러면 얘한테 빌릴까? 은행 가서 빌릴까? 아니면은 증권시장 가서 증권을 발행할까? IPO나 뭐 SEO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까 하는 의사결정하는 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배당 의사결정. 배당 의사결정은 뭐예요? 우리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갑니다. 요쪽. 네, 요쪽으로 가서 얘기할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쭉 가다 보면은, 쭉 하면은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첫 줄에 레비뉴가 쫙 나오고요. 매출 쫙 하고 나서 그 비용들 쭉 빼고, 그 다음에는 이자 비용 빼고 나서 나중에 텍스 빼죠. 세금 빼고 쭈루룩 해가지고 남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넷 인컴. 장사 다 하고 나서, 그죠? 비용 제하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남죠? 물론 단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익이 났다고 치는 거예요. 이익이 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걸 어떡합니까? 주주들끼리 나눠 먹든가 아니면은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얼만큼을 재투자하고 얼만큼을 분배를 할 건데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 상당히 중요하겠죠? 재투자를 할 거냐? 일부. 아니면은 배당을 할 거냐 하는 의사결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금융주, 우리나라의 KB금융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주에 대해서 저평가돼 있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특히 다른 동종업종의 외국 기업들 대비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배당하는데 대단히 인색합니다. 자린고비예요. 자린고비. 근데 왜 자린고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나라엔 자본주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발을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는 순이익이 남았으면 뭐 해야 돼요? 100% 재투자를 해버렸어, 맨날. 무슨 배당금으로 파티를 해? 어디 감히?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막 다시 모든 걸 다시 회사에다가 재투자를 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재투자해가지고, 그죠? 배당이라고 하는 건 거의 호사같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고도 성장을 이루긴 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윗세대 분들은 이거 100% 재투자하는 것밖에 몰라요.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것만이 성실하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 안 한 건 뭐냐 하면은, 재투자하는 척 해먹고서는 요 과정에서 딴 데로 빼돌리는 돈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만 빼돌리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재투자하는 척 하다가 미국 같은 경우 프라이빗 제트를 30대까지 사는 놈들이 있어요. 그 회사 돈 갖고, 우리나라도 회사 돈 갖고 뭐 합니까? 재투자하는 척 하면서 사장님 롤스로이스를 사요. 사장님 아들의 페라리를 사드려요.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를 이 돈으로 사버립니다. 회사에서 리스를 해버리죠. 네, 회사 걸로. 그래놓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런 돈 낭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당초 여기서 배당금을 다 충분히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필요한 만큼만, 정말로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쓰도록, 회사에. 그러고 뻘짓거리에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필요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코퍼렛 가버넌스라고 합니다. 코퍼렛 가버넌스. 돈 관리, 내 돈 내놔. 주주들 입장에서, 그죠? 주주들 입장에서 내 돈 내놔.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인데요. 개발 독재 시대 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우리는 무조건 회장님한테 굽실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배당 정책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외부 주주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얘기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야, 이럴 바에는 미국 주식 투자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비던드 줘야 될 거 왜 안 주냐고. 응? 배당금 줘야 되는데, in my pocket 캐시를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고요. 그래 놓고서 너는 롤스로이스 쓰니?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가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KB금융이다 뭐다 이제 금융회사들이 정신 차리고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뭐 그 회사들은 롤스로이스 안 썼을지 몰라도 다른 데를 다 새나갔거든. 딴짓을 해놓고 낭비가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더 타이트하게 잘 운영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주 가치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아, 옛날 세대 분들이 이해 못 하세요. 저거 디비던드로 나갔다가는 재투자가 없어져가지고 회사 망해요. 성장은 어떻게 할 거야.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60년대, 70년대 걱정이고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재무는 게임 이론으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롤스로이스 살라고 그러는 그 회장님들 있잖아요. CEO들. 이 양반들, 내부자들하고 외부 투자자들 간의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이고요. 이걸 게임 이론을 들어서 설명들을 많이 하는 게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의 어프로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시카고 스타일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게임 플레이어들, 투자자들이나 CEO, CFO나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utility maximization, 그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주어진 정보들에 기반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 자체는 사실 내부자와 외부자 간에 비대칭적일 수도 있고 대칭적일 수도 있지만 주로 비대칭적인 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두 종류의 플레이어들로 나뉜다. 외부 투자자와 경영자라고 얘기했고요. 이쯤 되고 보면은요, 이 게임 플레이어들이 항상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럴 때에, 이성적일 때에 대비해서 한쪽이 비이성적이면 어떠한 기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사 경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 완전 이렇게 합리적으로 딱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댄스 할 때나 로봇 춤 추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로 합리적으로 100% 움직인다? 노노노노노 아닙니다. Behavioral Finance에서 얘기할 때는 이 플레이어들 중 한쪽이 비이성적일 때를 상정해서 하나씩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토픽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두 가지로 갈리죠. 첫 번째,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의 접근법, 두 번째는 비이성적인 경영자 접근법이 나갑니다. 양쪽 다 비이성적인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미친 세상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접어두고 둘 중 하나만 비이성적인 걸 놓고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는 다음번 비디오에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